그러면 경기가 돌아오고 하면 돈은 많이 풀었고 연준이 긴축을 빨리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연준이 돈 풀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연준이 다시 돈을 쪼은다면 또 난리 나겠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얼굴을 가려버렸네. 예. 존 윌리엄스 연준 부의장이자 뉴욕 연준 총재인데 쉽게 말해서 실무자라고 보면 돼요. 실무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무슨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을 다 하냐. 그죠? 그거는 제발 좀 걱정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했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이 경제가 돌아온 건 미국 기준으로 주가가 돌아온 건 뭐 2년도 안 돼서 다 돌아왔지만 경제는 그러면 언제 돌아왔을까? 2008년에 박살이 나고 2014년 5월, 2015년까지 가야 돌아와요. 한 6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와서 경제가 오히려 더 좋아져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연준이 목표하는 데까지 도달한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 도달했을 것 같아요? CPI가 연준의 목표까지 도달했을 때 2019년 딱 1년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연준이 생각하는 가장 목표하고 있는 물가를 치는 데까지 9년 넘게 걸렸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그때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벤버냉키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때. 헬리콥터 패기니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었는데 그래서 물가 올랐나요? 안 올랐습니다. 물가 압력이 의미 있게 다가온 건 2019년이었고 잠깐 이제 다 됐나 보다라고 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게 작살나 버렸죠.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위기였고 은행들이 박살났으니 은행들을 복구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코로나보다는 문제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돈은 그때보다 더 많이 풀렸죠. 연준이 2013년에 법이 통과하고 정확히 1913년에 연준 액트, 패드 액트가 통과되면서 1914년에 연준이 출범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전까지 거의 90년간 찍었던 돈이 8,9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조 달러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 몇 년간 찍어냈던 게 한 4조 달러가 좀 넘었었고 그걸 좀 긴축해서 3.7조 달러까지 줄여놨는데 최근 2개월간 찍은 돈이 3.5조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보름 전 기준으로 7조 1천억 달러거든요. 이거 그냥 10조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 해도 7조예요. 그러면 연준이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이 1914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찍은 돈하고 2020년 3월 이후에 2달 동안 찍은 돈이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은 엄청나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근데 연준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디플레에 대한 걱정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하이퍼 인플레가 올 것 같으면 연준이 이렇게까지도 안 하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예전처럼 찍는다고 해서 뭐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본 거는, 그러니까 연준이 왜 3월 10며칠에 긴급 컷을 하고 금리를 그냥 보름 만에 제로까지 끌어내렸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고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준한테 맞서지 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연준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거기가 제일 먼저 한다니까. 거기가 제일 먼저 하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연준이 지금 계속 이렇게 채권 발행해가지고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 돈을 연준한테 받아서 뭐 이렇게 연준한테 받든 시장에서 하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차입을 해서 재정정책을 쓰는데 문제는 채권 가격도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너무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지금 제로금리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 키포인트는 미국의 장기 금리입니다.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죠. 근데 최근 4월, 5월 동안 얼마 찍었게요? 정부가 돈을 얼마나 땡기는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가
1조 달러 땡겼어요. 1조 땡겼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쏘쏘하다고 보는 건데 저는 이게 1.2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좀 봐야 된다고. 1.2를 넘어가면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도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1.2가 여기인데 여기 지금 딱 선 긋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저항받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왜냐면 3월만 하더라도 그냥 제로금리가 영원할 거란 생각은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이후로 정책 계속 나오면서 와 연준이 장난 아니네라고 해서 지금 레벨이 확 다운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 저항선을 보면 100bp 안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120bp를 넘어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는 별로 없고 만약에 이게 이걸 제가 그거는 연두색을 넘어간다, 뭐 한 90bp 넘어간다 이러면 FOMC에서 YCC 얘기가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뭐냐 하면 올라가면 그냥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 그럼 연준이 다 봐버려. 그럼 다시 낮추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한 방법을 왜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일본 하고 있고요. 호주도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병신되는 거죠. 시장이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 똑같은데 뭐하러 사고 팔아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사고 팔아서 그 결과가 지금 가격이 나오는데 그 채권 시장 바보 만드는 일이긴 한데 근데 망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채권 시장 좀 시장 기능은 좀 있는 게 경제가 기능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일본도 채권 시장 의미 없지만 지금 뭐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일단 지금 보면 딱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원래는 신흥국의 부채 위험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 리스크는 조금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브라질도 뭐 헤아라 빠지는 거 보니까 와 이랬는데 그래도 리바운드를 하잖아요. 브라질 뭐 좋아져서 리바운드를 합니까? 그냥 달러가 빠지니까 숨통 튄 거지. 그러면 돈을 못 벌고 있는 브라질도 저 정도인데 우리는 뭐 수출이 좀 줄고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크게 겁먹을 필요 없고 환율도 제법 내려왔고 위안화도 여차 앞에 6을 다시 볼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연준의 은혜로움인데 이거를 이제 봐서 해야 되는데 연준이 이걸 모르겠느냐. 그래서 존 윌리엄스 나와가지고 뭐 그냥 밥도 먹기 전에 화장실 갈 걱정부터 하시냐. 당장의 디플레이션에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의 가장 큰 적은 디플레 때문에 그 대형 기업들이 부도나서 고용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은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돈 찍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는데 깨놓고 말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 나라를 보면 그 나라들은 그냥 원래 그 나라들은 쉽게 말해서 애초부터 화폐 믿음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1차 대전 망한 독일의 마르크를 지금 달러처럼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원래부터 그 돈들은 의심받는 돈이었다. 의심받고 있는 돈을 찍으니까 그냥 나가리가 된 거고. 짐바브웨 달러가 돈입니까? 짐바브웨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이런데 그 동네 돈을 누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만 돈이지 밖에 나가면 다 휴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축통화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나? 대공황을 겪은 적은 있어도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 일본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 없잖아요. 기축통화는 자국 내 수요보다 해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만 안 넘기면 되는데 그거를 채권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게 치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궈야지. 근데 1조를 풀어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그래서 존 윌리엄스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는 걱정할 게 아니다. 지금은 우리의 걱정은 디플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다. 왜? 마이너스 금리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자신감을 내비친 거라고 보고 마이너스 금리가 falfa 가더라도 그 전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 먼저 나온다. 이래도 안 되면 마이너스. 그리고 파월이 확인 사살했잖아요. 미국 경제 시스템에 마이너스 금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원래 MMF 시장이 마이너스로 되면 단기 자금 시장이 작살이 나는데 요즘 돈을 많이 풀었더니 MMF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더 커져버리는 상태거든. 그러면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마이너스를 해야 돼? 마이너스 금리의 목표는 은행한테 페널티를 줘서 대출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대출 촉진할 수 있으면 굳이 마이너스 금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 연준이 나가서 직접 해봤자 사주고 막 해주면 되잖아. 대출을 안 해주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증여임을 해서라도 살려줄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방법이 한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발행하는 족족 잘 나간다. 그러니 뭐 지금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엄청 크게 느낀 건데요. 시장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중요 순서로 보면 첫 번째 가격, 그 다음이 뉴스고 그 다음이 분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도 생각을 하죠. 분석해가지고 뭐 우리가 노린 뉴스가 나오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분석 잘해가 미리 분석이 다 돼 있어가지고 원하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간 원하는 가격에 빠지면 진짜 큰 돈 벌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되냔 말이지. 예. 그런 용 빼는 재주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 있긴 있을까? 그리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출혈이 많으면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가치 투자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가치 투자가 결국에는 끝끝내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인내하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 자기는 뭐 주식 거래 많이 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주식 사잖아요. 바로 수익 나길 바라요.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치 투자자면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어떻게 보면. 근데 떨어지면 야, 내가 3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인데 이제 마이너스 20% 됐더라. 그냥 포기할래. 이게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거기 많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분석을 미리 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이런 얘기죠. 예측이 되면 예측을 하죠. 예측이 잘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냐? 가격 보고 가는 겁니다. 가격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다못해 제 유튜브 댓글에도 뭐 보통 이렇게 돈을 풀었으니까 인플레가 올 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면 빠지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인플레 안 오는데? 그러면 인플레 올까봐, 그러니까 버블이 예전에 한번 고객하고 상담했을 때 좀 황당했던 거는 버블이 올까봐 주식을 못 하겠대요. 그럼 버블이 안 오면 주식으로 뭔 돈을 벌어? 그렇잖아요. 버블이 와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물론 버블 초입에 들어가서 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올라야. 그래서 요때 들어가서 버블이 좀 꺼져서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 잘라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가격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맞추려고 한다. 맞춰지지도 않는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포지션이 들어가지면 자기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가격을 중시한다는 말은 시장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 떨어지잖아. 그럼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럼 자르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하고 뭐 이런 데도 주가 오르잖아요. 말도 안 돼. 이게 떨어질 거야 라고 했다가 소외된 거 아니야. 그 가격 보고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도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미국 경제가 어쨌든 실업률 피크 찍고 다 해서 움직였고, 그걸 거기서 현장에서 느낀 트레이더들이 먼저 베팅을 한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 근데 이렇게 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는 낙동강 오려야 돼. 그러니까 가격을 믿어라. 이 모든 투자자들의 빅데이터의 결과가 가격이니까. 그럼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되냐? 뉴스 다 제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바닥을 알리는 뉴스가 있고 바닥을 향하는 뉴스가 있고 고점을 말해준 뉴스가 있고 고점을 향한 뉴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감으로 느껴야죠. 요거 나오면 이제 팔아야겠다,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뉴스를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다 내려간 뉴스인지 내려갈 거란 뉴스인지 올라가는 뉴스인지 올라간 뉴스인지를 좀 이렇게 되면 이제 분석의 능력이 커지죠.
근데 분석을 제일 뒤에 놓은 거는 분석이 처음에 해가지고 맞게 돌아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제 뭐 겁을 상실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게 되니까 내가 분석은 나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을 뉴스로 검증을 좀 해놓고 있다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다. 그거대로 맞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시장이 특히 ETF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면 뭐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무조건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무조건 뭐 날아가고 있는 거 따라잡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가더라도 주도주라 하더라도 들어갈 자리가 있고 실행할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그게 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게 안 되시면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 앞으로는 일단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클 겁니다. 변동성의 폭도 크고 속도도 빠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올라와도 떨어질 때도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올라올 때도 미친 속도로 올라오고요. 순환매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무리 손 빠른 사람도 못 따라잡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체감이 별로 안 돼. 많이 올랐다는데 내 계좌는 뭐 그렇게까지 오른 것 같진 않아. 그냥 그런 게 계속돼요. 근데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옛날식으로 하다가는 이제 재미를 못 보거나 뭐 손실만 안 보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재미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가격의 중요성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주식밖에 할 게 없어요. 요즘 뭘로 돈 벌겠습니까?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이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게 더 확대되는 건 아닌데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제 임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전월세도 다 신고해야 되고 그게 뭐겠습니까? 다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는 거고 그리고 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공시지가 다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좀 허술했잖아요. 오히려 풍선 효과를 자극하고 노이즈 마케팅의 역할도 있었고 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집을 팔라고 그러더니 그해 12월에는 이상하게 임대 등록만 하면 다 빼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서 그냥 집하기 세 채 팔아요. 서울에 똘똘한 한 채 만들고 막 그리고 9.13 나왔다가 전세 끼고 하자 막 블라블라블라 다 됐잖아요. 근데 그 뻘짓도 한 2, 3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써야 되고 그거 안 쓰면 그것만으로도 500만 원 벌금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임대인한테 분명히 고지했다고 해야 되고 만약에 전세든 월세든 5% 이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금 혜택 다 날아가고 그 집은 2년 동안 다시 등록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더럽고 앵꼽게 만들어놨어. 뭐 하지를 못하게. 물론 뭐 이 와중에도 오른 데는 오릅니다. 뭐 세종 이런 데는 5월 달에 막 10몇 프로 오른 데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주식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지금 부동산 순환매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가지고 미리 가서 사 있나?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안 풀어주는데 이제 돈벌이도 옛날 같지 않고 하니까 쉽지 않다. 그렇다고 뭐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먹을 게 없다. 뭐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어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들 이렇게 디테일을 해놨고 그리고 뭐 집 사던데 무슨 서류를 뭐 경찰에 내라 그러고 예전에는 구체청이 받았는데 이제는 경찰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뭐 하나 나가리 되면 그냥 다 그렇게 되니까 그 월급으로 답이 없는 건 알겠는데 돈 벌 게 엄밀히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죠. 중위험 고위험이잖아요. 아니 뭐 안전자산이라고 했다는 것도 뭐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30-40% 빠지는 일도 아니고 그 건물주 뭐 이랬더니 뭐 코로나 이게 되면 이제 상가 이런 거 옛날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로타워 있잖아요. 종로타워 위워크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위워크 꽤 많이 있는데 위워크 이제 짐 뺀다는 거 뺄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가
이집스 자산운용이 갖고 있다가 그 삼성증권이 빠지면서 공시률이 빡세게 나왔던 그 건물이라 되게 사놓고 고민이 많았던 건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위어크가 와가지고 보증금 36억에 한 달에 6억에 계약한 거거든요. 20년 계약했습니다. 20년. 오, 꿈 같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니 다 빌린 게 아니고 이게 한 24%를 쓰는데 그게 한 6억 4천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는데 이 큰 손님 글로벌 유니크 그때 손정희 회장의 후광을 입고 딱 나오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계약 파기에 대한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임대인이 갑이니까. 그래서 이집스가 그걸 계약하자마자 냄새를 맡았는지 바로 매물로 내놔가지고 KB 자산운용이 그걸 다 계산해서 샀죠. 그러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위약금 방 뺀다고. 근데 방 빼면 위약금이 엄청날 줄 알았는데 위약금이 뭐 대동소이. 그러니까 워낙 큰 손 임대인이니까 위약금 이런 거를 계약할 때 얘기를 못 했겠지.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때 위어크 때문에 건물 이름도 위어크 빌딩으로 바꾸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강남의 공신을 위어크가 다 먹는다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한국 지사 접는다고 하니 뭐 야, 이 공시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주식이 낫다고 봐요. 차라리 저는 주식이 100배 낫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면 되니까. 아무튼 또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카메라 꺼놓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